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앉아 있는 분 우리 몇 분 행정사님이 계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저 잘 압니다. 아주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끝나면 또 행복이 올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것도 또 한번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터치를 해봤는데요. 이 거짓말 탐지기에 우리나라에 현재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검찰, 군대, 경찰도 전국에 80여 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KPA라고 하는 데 있어요. KPA. 경찰 얘기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아니면은 거짓말 탐지기 손을 못 댈 자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 자격증도 발급하는데요. KPA에서 한국 폴리그래프 협회라고 있어요. 코리안 폴리그래프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라 할까, 거짓말 탐지기는 이 전자적 장치에 의해서 있다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 갑작스럽게 심전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막 반응이 나니까 이 거짓말이 다 이걸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몇 프로 이상 되면 이 사람의 질문하는 것은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법적 효력에 대해서만 상당히 양이 많은데 내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이것만 내가 하겠는데 상대가 그런데 극단적으로 겁이 많거나 지병으로 부정맥이 있다든가 고문, 수면, 박탈과 같은 수법이 사용됐다면 원리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혐의 탐지기의 가장 명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어도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는 구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지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인사재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증명력으로 활용이 돼요. 웃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착안해야 돼요. 형사에서는 잘 안 되지만 인사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냐면 이건 제가 실무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뭐라 하냐면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 인사재판 두 사람이 이 사람 말 듣는 이 사람이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증거 자료, 증거 조사를 통해서 경험법 측과 논리법 측과 사회의 정의와 형평에 맞춰갖고 자유에 의해서 사실을 갖다가 인정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유심증기에서 그렇게 해도 판결이 안 나오는 거야. 50대 50이야. 어쨌든 결정을 내려줘야 돼, 재판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탐지기로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로. 그러면 요거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는 거예요. 그거 지는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럴 때 유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알아두면 행정사가 어떤 경우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CCTV죠. 우리 생활 주변에는 CCTV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공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자치단체 무슨 구에 뭐뭐뭐 구에 CCTV 운영 현황을 가지고 내가 좀 설명을 좀 해볼 거니까. 다시 하기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뢰인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아니면 그 밖에 인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사건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디서 물건이 날라와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리고 억울한 일이 당했다. 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했던 피해 피해 상소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주변에 CCTV를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건물에서도 자기 건물 외부에서 침입한다든지 접근하는 사람을 감지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가서 탐문을 하는 거예요. 탐문해가지고 건물에서 그 방향으로 찍힐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법상 그래. 법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동행해서 같이 그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CTV는요, 나중에 자료 나오겠지만 이러한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입증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 나타나는 그 관계가 정확히 나타난다 한다면 결정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이 최고의 것이 동영상밖에 없어요. 이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CCTV도 여러분들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료만 얻을 수만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났을 때 뭐죠? 그리고 여기 딱 붙어 있는 거 블랙박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상당히 검색 걸고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연습도 해보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왜냐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경찰관하고 우리 행정사가 조사하는 그 결과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CCTV 하여튼 동영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우리 행정사의 영역이다. 그래야 보고서를 쓰는 것은 무슨 서류예요? 사실증명의 서류. 그것이 권리관계, 의무관계는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상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는 서류. 사실 증명하는 서류. 행정사의 서류죠. 그래서 CCTV 녹화 영상은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등 서류 작성 업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이러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개인의 영상도 같이 가지면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얼핏 살펴봤잖아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느냐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통합 관리는 방법령도 있어요. 일반 방법, 스쿨존 방법론, 공원관리 방법론, 그린 파킹 방법론, 주정차 단속령, 초등학교 교내 방법도 있더라고요. 교내에서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을 때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그래서 학교 폭력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해 보니까 제가 신고했는데 억울해요. 선생님, 안 들어줘요. 학생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 말만 들은 거야. 그래서 CCTV를 요청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관리하는 거 있어요. 실수 방제용,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용, 구청사 시설물 관리, 선사 주거지, 선사 벌써 나오니까 어디 군지 알겠죠? 그렇죠? 그 후에 청사 및 주차 관리.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럼 일단 우리가 딱 스크린 하면은 이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보로 찾아보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어디에 CCTV가 설치됐다는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인간의 CCTV가 어디에 설치 있는가를 이제 그 지의 동네 확인하고 건물 확인하고
관리인은 확인하면 알 수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되는가를 협조하게 되면 발품 팔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영상물을 띄워줄 수 있어요. 그 시간대에. 통상 우리 어떤 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한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죠? 영상물을? 현실 한 10일인데 20일인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큰 것은 좀 오래 걸리는데 올해까지 보유하는데 용량이 좀 적은 것은 11호에 10일만 끊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관 기간 촬영이 30일로 나오네. 우리 그 방금 우리 김행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촬영도 30일 이내. 보관 장소, 설치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있고 영상 정보 보관 장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데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가 가야 되죠? 피해를 당사자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영상 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이 원래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사건,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영상 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이게 대자리 중입니다. 관할 경찰 관세에 신고 접수 경찰관이 영상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가지는 않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정보 자료를 빼오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역할하면 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도와줄 거니까 당신은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약점을 빼야 됩니다. 본인의 영상 열람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정보를 통해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 본인 외에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개념부 보호법상 등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하여 하며 본인만 촬영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그만큼 여기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물, CCTV 동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증명력입니다. 증거 능력은 법정에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는 거죠. 현출할 수 있는 건데 이 동영상물도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의 의무성과 그 동영상물의 합법적 관리 및 수집의 임의성 등이 입증이 된다면 CCTV 동영상물은 특히 형사사건에서 법정에서 적법하게 현출될 수 있는 증거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요. 증명력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인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위에 증거 능력을 갖춰놓기만 한다면 CCTV 동영상물은 행정, 민사, 형사사건의 각종 재판에서 또는 아니면 재판이 아닌 심판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처분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 인정에 아주 확실한 그 힘으로 증명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이제 경찰 후배 행정사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식사 마시죠. 그런데 이 디지털 포렌식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 했냐면 디지털 포렌식을 이렇게 행정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어백을 독식하겠다는 거죠. 왜? 자기는 뭘 작성할 수 있어요? 사실 증명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대단히 그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집,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TV나 신문을 보다 보면 경찰이 앞선 범죄자의 스마트폰에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증거로 삼았다.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뉴스도 했고요.
바로 이런 보공 기술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포렌식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포렌식이라는 게 법의학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경찰청 강력개장을 할 때요. 이 법의학을 당연히 우리는 해야 돼요. 유영철이가 엄청난 사람을 방해하고 4건의 강력 사건을 발행했을 때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그 둔기를 가지고 사람을 보이는 대로 그 머리를 가격을 했을 때 그 피가 튀어나와 피사는 거 그걸 싹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범죄의 소행인지 이게 우리 뭡니까 프로파일러 수사에 해당 그런 위에 아무런 연고감도 없어. 그리고 원한 관계도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 프로파일러에 해당되는 수사. 그러니까 찾기가 무지 힘든 거야. 그런 것이 이제 동일한 장소,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것만 골라서 그렇게 저지르. 그래서 오직했으면 범죄, 살인 예방 활동. 그래갖고 그런 유사한 범죄가 날 만한 곳에다 기동대를 깔아놓고 범죄 일단 잘못하면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본청에서 야 김영근 계장 당신 성경 못 돼. 이거 못 잡으면 그런 거예요. 그걸 팍 주시더라고. 여기 높은 분이 그래. 어쨌든 잡혔습니다. 해놓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승진에 가기 전까지는 못 잡았는데 그 바로 후에 나중에 꼬투리에 잡혔어요. 뭘로 잡힌지 아십니까? 얘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진다는 게 뭐예요? 범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잡힐 확률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했냐면 아까 말한 CCTV 아시죠? 인간 CCTV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앞모습이 찍혔으면 다 알아봤을 텐데 그게 뒷모습밖에 안 나와요. 뒤에 범행 도구라고 생각되는 망을 가지고 메고 그걸 메고 이렇게 유유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는 건데 키가 크질 않아요. 그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수배를 내립니다. 수배를 내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애가 그대로부터 범행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의 범행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모든 쪽이 다 버렸는데도 안 나타나. 그렇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서 현상 수배를 하고 다 했는데도 하니까는 얘가 범행을 중단시켜. 제가 승진하고 나오고 나니까는 나오고 날 때까지도 얘가 조용하고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조용히 하다가 5개월 후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영등포에서. 누구를 이제 뭐죠? 그 여성들 범행을 저질렀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찻집 아가씨들 오라게 갖고 호텔에서 죽이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면을 쓴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CCTV 그걸로 인해서 현상수배를 한 것이 그의 그 범행을 어떤 제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학입니다. 법의학. 법의학은 사반이 어떻게 위치해 있으면 또 사체가 어느 정도 부패가 되어 있으면 죽은 지가 얼마나 됐고 또 사건 현장에서 사체가 어떻게 누워 있으면 그러면 밑에 빨간 그 점들이 빨간 사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최초에 어떻게 누워 있었다 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범인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 범인과의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법의학을 가지고 그래서 독극물 같은 거, 그다음에 사인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맞았느냐에 따라서 둔기인지 얘기인지 도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그 도구가 범행 도구가 과연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범죄에 관한 과학 수사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포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기 및 시스템 관련 범죄에 대한 과학적 수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 말씀드릴게요. 먼저 증거 수집 단계입니다. 손상되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디바이스, 즉 컴퓨터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그리고 USB 등에서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그럼 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분석 단계가 있는데요.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증거 분석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는 삭제된 파일 복구 기술. 지웠다고 해서 없어져. 하나 안전할 거야. 근데 이상 찾아냅니다. 누가 했다는 거. 최근에 저랑 같이 공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그 어떤 회사 대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새벽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무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콜이 들어왔어. 당신 회사 파세요 하는 콜이 들어와. 그런데 고민한 그 대표 회사가 자기는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 즈음에 이 회사에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아주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대표자도 이상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날 또 우연히 그 사람도 아침에 일찍 그 사무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CCTV가 따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경찰에서 나한테 의뢰가 들어. 의뢰가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일단은 이제 포렌식 맡기세요. 경찰은 그냥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흔적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시도를 하려 하니까 어떤 식으로 끝내냐면 내가 징계를 하고 뭐라고 해서 깨끗이 끝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데서 포렌식을 했다면 그 자료를 빼나갈 수 있다 하면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고객 자료라든지 우리 모든 자료가 다른 회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면 당신의 행위임을 내가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당신이 회사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걸 제출해갖고 조용히 끝내긴 끝냈지만 어쨌든 이럴 때 포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이 있고요. 문자열 검색이라고 있는가 봐요. 문자열 검색도 대단히 내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 문자열 검색이라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쭉 해갖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나중에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일 겁니다. 증거 생성 단계입니다. 취합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무슨 문서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돼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그런데 이 문서가요, 이 뭐야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받아봐야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게 변호사나 재판관이나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서 정의를 해야만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수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범인이라고 특정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그 법원에서는 이 사실 증명의 서류, 다시 하기는 증거 생성 단계에서 만든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나머지 여기 마지막에 부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증거 생성 단계하고 말고 여기 뭐죠? 증거 수집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가 뭐였죠? 증거 분석 단계 두 단계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만 이 단계들은 기술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과정들이라고 설명하고 증거 생성 단계는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사람이 하는 만큼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하는 참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국 후배가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친구는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체의 자기 산업 정보, 기업 비밀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같은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한 25명인가 30명인가 직원을 두고 일을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쪽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동영상은 이러한 포렌식 하는 분들하고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다음에 지문 감식 및 채취입니다. 지문은 만인부동이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되기 이전에는요, 경찰청에 지문 그 분석하고 찾아보는 그런 직원들이 한 수십 명 있었어요. 수십 명. 우리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 오프라인상에서 앉아 있는 우리 이 행정사께서도 출신이지만 경찰 출신이지만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일단 어떤 범죄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기만 하면 바로 그게 인공지능이 바로 확인돼 버려요. 이거 누구 거다 확인이 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걸 누구 거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지문에 대한 번호를 매기다. 번호. 1번부터 2번 이것은 요 방이 첫 번째 단위에 1번은 뭘로 적용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수십 몇 개예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몇 자리에 가는 그 번호를 매겨놔요. 그럼 이 사람 이사는 거예요. 이 번호는. 그래갖고 나중에 찾은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 지문이 맞다 이렇게 하고 통보를 해준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바로 나중에만 네 아들은 채취법으로 해가지고 지문이 확인만 되면 보내만 주면은 바로 문제 해결돼요. 그죠? 그래갖고 아주 이제 지문 요거는 뜨기만 뜨면 채취만 되기만 되면 무조건 그 사람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그 지문의 임자가 지문의 그 주체자가 누구야?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 이거 말할 수는 없죠. 가끔 가다가 수사하다 보면 우리 경찰관이 가다가 지문 묻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보존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간격 사건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문의 종류는 대충 살펴보면 이런 궁상문이죠. 활처럼 생겼다가 궁상문입니다. 궁상문. 보통 궁상문, 돌기 궁상문. 뾰족하다해서 돌기 궁상문. 이런 것이 유형적으로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상문, 말발굽 제자죠. 그래서 그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갑종제상문, 월종제상문 이렇게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 있다. 와상문, 물결이 막 와리 물결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그래서 와상문이라고 그래요. 순와상문 그리고 환상문은 동그란 거. 순화상문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거고 환상문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환상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제형 와상문이 있고요. 유태제형 화상문, 혼합문. 2개 이상의 문형이 혼합하여 2개의 문형을 형성한 지문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류를 특징 지어놨습니다. 변태문,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 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합니다. 이게 옛날 기법이지만 지금은
분류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찍히면 이 사람 거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사도 척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왔다면 손을 댈 만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 자기가 현장 부재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알리바이를 갖다가 주장할 때 이거 거기 왔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장소에 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러면 지문을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하면 지문 채취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보수에 든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과학수사에 주로 사용되는 지문 채취법은 닌히드린 용액을 이용한 액체법과 숟가루나 알루미늄 가루를 이용한 분말법이 있어요. 닌히드린이란 뭐냐면 아미도산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고요. 그 아미도산과 이것이 닌히드린 용액이 반응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보라 청자색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 아미도산 색을 나타내는 시약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미도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H2에 COOH 알데히드이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분사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한 칸 땀이 나는데 사람의 땀에는 소량의 단백질이나 피부에서 떨어진 단백질 조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 그 아미도산이 있죠. 그러고 인체 분비물과 땀, 혈액, 먼지, 오염물질, 유기선의 모양대로 찍혀 지분을 남게 된다는 것이. 남게 됐을 때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뿌려 놓으면은 이렇게 땀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보라색을 나타내고 지문의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찍힌 내용들을 우리 경찰청 국과수로 보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 채취 과정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뭐 여러분 크게 뭐 이런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 조사니까 닌히드린 0.1g에 95%의 에탄올 40ml를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종이 위에 여기서는 좀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는 유수로 지문을 묻히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실험이니까 채취 실험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 비닐 장갑을 끼고 손을 한참 빠르게 비벼주고 땀을 내어주면 땀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선명한 지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그 기초 이론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찍은 뒤에 종이 위에 닌히드린 용액을 분무기로 뿌린다. 전열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닌히드린과 아까 손의 단백질과 땀 성분이 결합해서 중간 형성을 히드린 란틴을 형성하고 공유 결합 후 보라색으로 전선된 기본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습 과정을 우리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은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또 현장에서 지문이 찍힐 만한 곳을 딱 찍어가지고 바로 확인해갖고 바로 현장에서 채취합니다. 그래서 범인 집합합니다. 근데 과학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 자료는 대단히 증거 능력이 있고 또 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범인을 아니면 사건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좁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걸 한번 내가 뽑아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블로그에서 우리나라 그 경찰의 과학 수사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미조로 남을 뻔했던 사건들이 범행 도구나 협박 범죄 등에서 처벌하는 미세한 지문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문 감식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바로 17세 이상 국민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지문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아피스 덕분입니다. 이미 이제 등록이 되었어요. 지문만 찾아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인이 중요도를 배달할 때 일설가리 지문을 나열하는 거 아시죠? 이 지문들을 컴퓨터에 입력해 둔 후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 분석하여 범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과학이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까지도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블로그로 따왔어. 블로그에서 따와봤어요. 나 필적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필적을 표의 이서된 필적과 확보한 표준의 필적인데 이것은 우리는 잘 틀리다, 왜 틀리다 이것을 분석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석에 대한 기법과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번 위조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욕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 그래서 결국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부진정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의 거래 안전과 거래 안전이 신용과 거래 안전이 아주 보호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조 문서를 가지고 대부분 사기죄하고 같이 경합범으로 아니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이렇게 활용할 때가 많은데 사기죄 문서 위조죄하고 사기죄하고는 또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경합범으로 보거든요. 범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작성 권한 없는 자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成立한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성 권한 없는 자에 들어가는 거지. 명의인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위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모든 문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전부 다 우리가 사문서 위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잘해야 됩니다. 동의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개인정보보호나 또 사문서 위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필적 감정의 필요성. 문서에 기록된 작성자 명의 필적이 아닌 경우에 위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건 당사자가 주장을 합니다. 내 필적 아니야. 아니면 당신 필적이 맞아. 주장할 때 반드시 그럴 때 우리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필적 사이에서 개인 필적의 항상성, 항상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아까 말해도 뭐 연고감이라고 하는 지리감하고 그런 비슷한 유형이에요. 인간의 행동 이론에서 심리학적인 문제까지 가는데요.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성과 희소성의 존재를 식별해서 이들 필자가 같은 사람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필적 감정이 합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은 소송 과정에서는 처분 문서에 기재된 성명과 자필 서명이 과연 상대방이 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필적 감정 절차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단어를 수십 번 쓰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현상기 필적 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인에 의한 필적 감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치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하시면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증명력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가 이와 같이 밝혀졌다면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정이나 반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적 감정은 그 감정사 있잖아요. 필적 감정사가 재판 예규 1724호에 따라 등록됩니다. 그 사람. 등록되기 때문에 이 필적 감정사를 재판에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떤 그 문서 위조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부르더라고. 필적 감정사를 부르더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합니다. 감정할 때 감정 진술에 감정 결과를 감정 증인으로서 내가 이 서류도 제출한 뿐만 아니라 그 서류도 감정 증인이 작성한 감정사가 작성한
그 감정서도 일종의 전문인 거예요. 그죠? 서류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정서를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합니다. 이래 대해서 이 사람이 필체가 맞습니다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주변에 또 이 감정이 하는 또 행정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하고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업무 사례에서 사문서 위조에 관련된 업무를 제가 담당했다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사문서가 위조될 수 있다. 이 사람의 필체가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위조될 수 있다. 그 필체를 그대로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문서에 첨부를 시키고 붙여버려. 그래갖고 복사해버려. 그런 수법이 있더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 겁니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상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실인증 자료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획득함으로써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인터넷 주요 사이트 검색 포털이 있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는 국가의 법규범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의 생활화합니다. 거의 매일 필요한 고시까지도 봐요. 고시까지. 예, 고시도 우리 행정사의 업무의 법원이 됩니다.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다음에 정보24. 정보24에서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뭐죠? 면허 취득 같은 거, 벌점 같은 거 저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발급을 받고 대부분 나의 소송 사건 검색하기 동일한 사건에 이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얻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건에 한번 연루한 적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혐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알려주는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고요. 판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부동산 종합정보, 대한민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격정보, 위치정보, 개발정보, 토지용 계획정보, 건축물 구조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사 업무 하다 보면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건축법 관련도 있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국토지 정보, 필요한 지도 정보 자료. 제가 전번에 음주운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대리운전자가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이동했다 하는 것을 나를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진술만 듣고 그것을 도면을 딱 해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차를 이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니 상당히 그럴듯한 어떤 사실증명의 서류가 되더라고요. 예.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 뭐가 있죠? 여기 사이트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간 인공지능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인공지능 요거를 왜 제시를 했냐면 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모르게 되면 앞으로 행정사업부 영역을 통제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시고요. 또 최근에 제가 나중에 녹음을 갖다 녹취록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녹취록 같은 것도 작성할 때도 우리가 네이버에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도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 편성 다 해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고치고 해서 하는 완벽한 녹취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녹취록 작성도 일종의 뭐죠? 사실증명의 서류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우리 이 업무에 관련된 문제니까 특히 저한테도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의뢰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을 좀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인공지능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고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사용된 단어를 단서로 확률상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에요. 배열만 할 뿐이지 그게 틀리다 맞다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답변해놓기 때문에 진역은 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검색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관련된 것을 수집한다.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여 수집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엉뚱하고 엉뚱하고 하는 답변을 정성스럽게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출처를 뽑았어요. 질문에 관한 질문해갖고 인공지능 활용 질문 작성자 나라서 한 사람이 이걸 딱 설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학습 자료, 또 우리 강의 자료도 뽑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인공지능은 편향된 면모도 보인대요. 아마존의 얼굴 인식 지능 레코그니션 확인이죠. 터빈 사례만 봐도 그렇다고. 경찰과 이민 세관 단속부, 미국 버치킹 기관에 레코그니션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술은 인종과 성별에 편견이 우려된다. 다른 데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잘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인공지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챗 GPT에게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뭘 실습 한번 해봅니다. 질문 내용은 사기 사건 고객에게 상담할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첫째가 사기 경위 설명. 답변 내용은 A 해놓고 사기 경위 설명 해놓고 고객이 사기 내부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아주 정확한 말을 해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증거 및 자료 수집. 고객이 수집한 증거, 이메일, 만화, 분량 등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따왔으니까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합니다. 그다음 신고 절차 안에 신고 절차 안내니까 상담할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 절차 안내까지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질문 내용을 다르게 했더라면 다른 내용이 나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고객이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고객이 경찰이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조사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 참가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한테 상담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말입니다. 변경사항 교육, 변경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각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만 그래서 판단해서 제가 어떻게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조만간 인공지능의 진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 방법도 넣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벌써 7시간 남았는데 나머지 한 2시간에 제가 1시간 남았는데요. 제가 업무 사례 이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 사례하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 내용. 그래 과연 행정사가 어떠한 그 판례 내용 중에서 판례나 재결 사항을 보고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주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리가 어쩌고 아마 그런 내용보다도 행정사가 과연 저런 사건을 결국에 고객이 저런 경우까지 가게 됐을 때 우리 행정사가 어떤 자료를 사기 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